네, 안녕하세요. 이도 팟캐스트 금요 런치클럽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와. 자, 일단 다시 한번 박수 쳐야 되는 게 저희가 장장 11주 동안 그렇게 해왔던 이 지선 특집, 지선 프로젝트가 오늘 촬영일자 6월 9일 기준 완전 마무리가 됐죠. 다 끝났죠.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와. 저희가 이제 또 그렇게 끝내기엔 또 좀 아쉬워서 이렇게 방송을 또 찍게 됐는데 이게 무슨 방송이죠? 무슨 방송이죠? 지선 리뷰죠? 저희가 뭐라고 지선 리뷰한다고 하긴 하죠. 이대로 에디터 3명이 나와가지고 지선을 지역별로 또 리뷰를 하고 또 주요 이슈도 정리해드리고 한번 우리끼리 좀 깊은, 좀 딥한 얘기를 해보자. 좀 까놓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얼굴도 까고 나왔죠, 이렇게. 저는 안 깠지만. 뭐 절반 정도? 네. 자기소개부터 좀 해볼까요? 네. 전 또 나온 에디터 파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로 장갑손 에디터 잉크입니다. 장갑남. 네. 오늘도 진행 맡은 에디터 네레브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더 이제 가감 없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면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좀 웃기지만. 어차피 이대로 3명이 나온 만큼 네. 오늘 방송에서 한 얘기는 절대로 이제 이대로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점. 다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 저희 얘기라는 점 좀 유념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뭐 좌든 우든 뭐 좌대도 우대도 뭐 이런 얘기 또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단체장이 12대 4였죠? 12대 4. 당연히 민주가 11을 먹었고요. 기초 같은 경우 119대 95. 고양이도 588대 328. 뭐 이제 거기부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민주가 1500대 1200 정도. 야. 네. 결과만 보면 사실 민주당이 좀 크게 이긴 거긴 하죠.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 실선을 놓고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쵸. 네. 저희 그런 걸 한번 찬찬히 뜯어보자 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먼저 그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디부터 가볼까요? 뭐 TK부터 가볼까요? TK? TK는 일단 대구시장 같은 경우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지켜냈습니다. 어쨌든 추경호가 53% 정도 먹었고 이제 어쨌든 민주당의 김부겸이 45%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힘이 가져가긴 했지만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쉽진 않았어요. 그죠? 경선 때부터 좀 시끄러웠죠. 네, 사실 경선 때부터 누가 막 컷오프 된다, 뭐 사실 이진숙을 막 이제 전략적으로 넣는다라고 그쵸, 했다가 갑자기 시작부터 잘려버리고 그랬죠. 네. 그 둘이 막 컷오프 되면서 거기가 이제 막 탈당해가지고 출마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그러지는 않았고, 공천 자체도 되게 늦게 됐잖아요. 맞아요. 사실 민주당은 일찍이부터 김부겸 확정을 지어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여론조사도 초반에는 제 기억상 10% 정도. 맞죠. 엄청 김부겸이 꽤 크게 앞섰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희 독자들이 또 20대가 주다 보니까 사실 김부겸 씨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실 김부겸 씨가 막 총리하고 막 국회의원하고 할 때는 또 막 초등학생, 중학생 이럴 때라서 김부겸 씨가 누구길래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있게 그렇게 대구도 보내고 승리까지, 대구 같은 데서 승리까지 점쳤나? 이거를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김부겸이 누구죠? 김부겸 이제 뭐 일단 민주당에서 이제 대구를 상징하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원래 출신은 한나라당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이후에 당적을 옮기셔서 대구에 거의 인생을 걸어서 도전하셔서 수성에서 국회의원도 한번 하시고 이제 이후에 약간 그런 공적을 인정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도 하시고 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구에 나오셔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당선은 안 냈지만 어쨌든 꽤 많은 득표를 해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은퇴한다 이랬었던 것 같은데 또 맞아요. 원래 총리가 끝나고 나서 정계 은퇴를 정계 은퇴한다고 양평에 사셨다가 급하게 대구에 와서 이제 약간 논란이 있기도 했죠. 뭐 정치인들이 은퇴한다고 하는 건 은퇴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지역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지역주의 타파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45.05%면 민주당에서
볼 수가 없는 숫자. 역대 대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일 거예요. 제가 알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김부겸 씨가 다시 정계도 복귀해서 어떤 좀 이번에 지긴 했지만 또 밝은 미래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차기 총리나 당대표설이 나오곤 있으나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한겨레 같은 데서 칼럼으로 어쨌든 김부겸은 큰 정치인이고 민주당이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물론 이제 고령이라는 점이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약간 보수의 재건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김부겸 전 총리가 개인적이지만 한번 됐어도 뭔가 대구의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지우는 데는 뭔가 미래를 봤을 때는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도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쓸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김부겸 씨도 아마 이 운동 과정에서 그 얘기를 계속했을 거예요. 사실 보수가 재건되려면 내가 한번 돼야 된다, 그렇죠. 국힘이 한번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을 거라서 사실 실제로 그렇게 져가기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박근혜 씨가 한번 등판하고 나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판세가 바뀌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참 뭐라고 하지? 오래된 인물임에도 여전히 박근혜 이펙트는 통한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하면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네. 뭔가 이제 등판을 했던 게 전 있었다고. 물론 이제 박근혜 때문에 졌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소 취소 특검이나 이런 약간 서울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는 보지만 근데 또 막판에 어떤 그 대구에 계신 보수 결집에서는 충분히 박근혜가 역할을 한 것 같고 사실 대부분만이 아니라 박근혜가 등판한 데서 등판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격차가 또 줄어들고 하는 경우가 많긴 맞아요. 했죠.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래도 접전이었는데 생각보다 표를 까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한 10% 가까운 격차가 나는 거 보면은 여전히 대구는 어려운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했다 뭐 이렇게 그쵸, 보고 있습니다. 김부겸이 아니었으면 못했죠. 못했을 네. 수죠. 이게 뻔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꽤 그쵸.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대구 굉장히 험지니까 나름 이 선거에서 지상전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거에서 민주당은 엄청 잘하는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유세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초보티가 났다. 그 대구시 지역의 국민의힘 어떤 자산들이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약간 유일하게 어떤 치열했던 지역 치고는 굉장히 약간 신사적으로 선거 운동이 전개됐다. 그래서 고소 고발도 없고 그다음에 뭔가 그런 암묵적인 룰도 잘 지켜지고 그래서 좀 우리 정치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지역주의 얘기를 했으니까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건 좀 아래 단위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동시의회에서 녹색당 후보가 처음으로 당선됐다고 해요. 네. 허승규 네. 씨라는 분이 사실 이걸 얘기하면 안동이 이제 어떤 데인가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저 한 번 놀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안동에 유교랜드라는 데가 있는 거 아세요? 안동이 그 뭐죠? 테마파크가 유교를 테마로 돼 있는 데인데 원래 이제 양반들의 도시기도 하고 보수색이 굉장히 강하고 또 고령 유권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 또 안동 김씨나 안동 권씨 이 성씨가 또 이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그런 맞아요. 지역으로 또 알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여기서 완전 구수정당이 사실 이번 녹색당 허승규 후보가 첫 당선된 게 처음으로 선출직이 된 거예요. 이런 또 완전 지역주의가 뒤바뀐 어떤 결과를 이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안동도 그렇고 경북 지역이 약간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무세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종종 사실 예전에 구미에서도 녹색당 의원이 한 번 배출된 적이 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가끔 약간 이벤트식으로 한 번은 어떤 지역에 약간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기회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약간 안동이
좀 지역적으로 그 집성촌도 음. 있고 해서 아마 그 커뮤니티 안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득표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안동 출신이어가지고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는 최다 득표를 하기도 했었고 물론 이제 30% 정도였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역시 밭을 갈면 당적에 상관없이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런 희망을 봤다고 볼 수 있겠어. 맞아요. 실제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교 출신이신데 선배님이신데 아마 졸업하자마자 다시 안동으로 내려가서 정치 활동 바로 시작하고 또 이번이 아마 세 번째 출마일 거라서 그런 식으로 지역 정치를 계속 해오신 분이라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은 걸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젊은 후보이자 이런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또 살아남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한 거기도 하죠. 어떤 지역에 녹아 들어가지고 또 그런 점에서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대단한 게 최다 득표자입니다. 1위로 당선되신. 좀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표가 갈라진 면이 크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대단하다. 이분 진짜 대단하신 네. 게 제가 릴스를 봤었는데 지금 거의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맞아요. 도전을 알고 세 있는데 번째 뭐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활동 어떤 기반을 잘 다져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지자분들이랑 만날 때 내가 저번 투표에서도 막 널 뽑았고 이번 투표에서도 널 뽑았는데 왜 또 안 되냐 막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대. 그런 말들을 듣고 뭔가 좀 자신감을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문을 두드린 결과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얘기하고 넘어갈 만한 건 뭐 이진숙 씨 한 번 말하고 넘어갈 만할까요? 사실 별 뭐 그런 일단 건 없긴 했는데. 달성이라는 곳은 일단 구도 아니고 군인 만큼 좀 농촌 지역이라서 일단은 이제 보수 후보의 우위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역시나 이 박근혜 이펙트를 크게 보는 곳이고 그다음에 얘기를 듣기로는 근데 약간 그런 얘기가 중간에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추경호 의원 지역구인데 거기 지금 군수분이 이제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도전하고 있어서 지금 추경호의 조직이 이진숙한테 붙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보다 거기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선전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던 게 약간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실제도 생각보다 득표율이 높지 않다는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나온 민주당 후보분이 그 대구 지역 운동권을 유명하신 분이래요. 거기도 이제 자주 나오셨고 그래서 거기도 나름 그분이 갈고 닦은 만큼 해서 이진숙 씨는 좀 낙하산으로 날아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차이가 많이 나긴 했지만. 이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뭐 김대규 씨와 함께 그쵸. 어쨌든 이 방송이 두 명이 그래. 방통위의 그쵸. 복귀를 이인방. 했습니다. 네. 탈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러게요. 자리를 결국에 가져가네요. 들어오셨습니다. 네, 뭐 되자마자 올림픽 공원으로 가셨지만 네. 환영합니다. 그렇죠. 환영해야죠. 사실 못할 사람도 굉장히 많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우리 특히 좀 경북지사는 뭐 유일하게 시작부터 국힘이 되게 그쵸. 우위였던 지역이고 결과적으로 이철우 씨가 거의 70% 표를 얻으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얘기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하는데 아, 네. 교차하시기 바랍니다. 쾌 교차하시고 네. 다음 이제 TK 얘기했으니까 호남으로 가볼까요? 호남이 의외로 이제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생각보다 시끄러웠던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약간 민주당이 신경 안 써도 됐었던 호남이 신경 쓰다 그쵸. 다른 데 좀 소홀해져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좀 못 먹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무슨 일이 있었을지 한번 일단 제일 시끄러웠던 전북.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긴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벽은 그쵸. 호남에서는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쨌든 김관영이 무소속 이번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현직 이제 전북지사인데 그쵸. 또 이제 어떤 진짜 청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현금을 이렇게 줬다 네. 이런 논란이 터지면서 당에서 또 제명이 되고 그거에 반발하면서 이제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맥락이 있었죠. 김관영 후보는 좀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계로 분류된 사람이고 여기 이제 2등 후보였던
이름을 까먹었네. 이원택. 이원택? 네. 네, 이원택 후보는 이제 친청계, 지금 친청계.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 라인이라고 불렸던 인물인데, 문제는 그분도 똑같이 금품 이렇게 있었어요. 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왜 김관영한테 그렇게 엄격했는데, 이원택엔 적용이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안호영 의원이라고 그 경선 과정에 함께 했던 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단식을 하셨는데, 그때 정청래 대표가 한 번도 안 찾아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너무하다. 이런 정서. 플러스, 그다음에 전북이 되게 특이한 지역인 게, 전북이 광역 단체 중에서는 인구 대비 당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전북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당원이 11만 명이 넘어요. 인구가 150만 명 정도인데. 그래서 약간 어떤 고관여돼 있는 지역에 그런 약간 큰 이벤트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무소속이 득세하는 장면이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이기긴 했는데 이걸 이겼다고 볼 수 있나? 싶긴 해요. 상대 후보가 40% 넘게 이겼는데. 그렇죠. 원래 먹고 네. 들어가는 지역에서 그쵸. 신경 쓰느나. 전남 광주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80% 넘게 득표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거의 투표 들어가기 전까지는 김광영 지금 지사가 이긴다 이런 저도 여론조사만 나왔지만 보고는, 네. 사실 도정에 대해서도 뭐 나쁘지 않은 평가였던 것도 알고 그랬어서 사실 저는 그냥 여론조사 보고 김광영 씨가 무난하게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맞아요. 어쨌든 40%면 많이 드시긴 했지만 그쵸. 약간 호남에서도 민주당의 어떤 그런 거에 향한 어떤 불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근데 있었어요. 민주당 그 어떤 일당 독주에 대한 불만보다는, 근데 그 전북의 경우에는 좀 지금 지도부, 아 그렇죠. 정청래 맞아요. 지도부에 대한 어떤 견제,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좀 지역 정서? 왜 이게 사실 전북이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도민들이 우리도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당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지역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수렴하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누적되었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혹시 이번에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도 당연히 많이 이제 의석을 차지했지만 또 뭐 진보당이나 줄국혁신당이라든지 이런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당선됐다고 맞아요.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뭐 사실 전남 광주에서 약간 그런 게 많았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많이 다뤄지진 않는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호남이 약간 일반적인 시선이랑 다르게 그렇게 민주당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전략 투표를 하는 지역이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우리가 대체할 어떤 정당을 못 찾아서 그렇지, 찾으면 확 몰아주는데, 이제 그게 드러났던 게 지난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이었던 거고, 그 지난으로 넘어가면은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런 게 이제 그런 대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호남이 뭔가 지금은 아직은 민주당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지 못했지만 약간 무소속이 많이 당선되고 조국혁신당에서도 기초단체장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약간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뭔가 보수 정당의 후보가 선출직으로 당선이 되는 일이 일어날까 싶은 또 결과이긴 합니다, 제 생각은. 근데 전 약간 이거는 좀 논조가 잘못된 게, 호남에서 보수정당을 찍지 않는 거는 어떤 약간 5.18에 대한 어떤 반성하지 않은 태도? 사실 반성은 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보수정당이 제대로만 처리하면은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정현 대표가 순천에서 당선된 점도 있고, 천하람 지금 기혁신당 원내대표도 순천 있고, 사실 이번에도 그 전국 판세로 보면은 지난 대선보다는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꽤 좀 더 득표를 했고. 그래서 이정현 이번에 후보 나왔을 때 그쵸. 한 12% 정도 가져갔을 텐데. 근데 그것도 문제가 이정현 후보여서 그래요. 아니, 왜냐면 그렇죠. 이정현 후보가
뭐였죠? 공관위원장 하면서 네. 논란이 될 만한 행동, 막 야상 입고 나타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당연한 반감이고, 오히려 저는 이준석 대표가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이 좀 더 호남에 신경 쓰면 분명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호남이 생각보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개신교 표심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 걸 좀 더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민주당도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세대가 바뀌다 보면 그쵸. 더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선거가 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뭐 저도 이 보수 쪽에서 호남을 계속 신경 쓰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자체도 호남에서 얘기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런 또 소소하게 재밌는 것들이 그렇고 있었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날짜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당원의 한 25%에서 30%가 호남입니다. 여기 표심이 아마 당락을 정할 것 같은데,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청은 좀 분리할 면이 있네요. 생채기가 났죠.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거의 1대2 정도로 압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만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되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 저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전당대회 얘기까지 막 하는 거는 또 어려울 수도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워낙 많아가지고 뭐, 나는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대로에서 또 다룰 테니까. 그러면 짧게 얘기할 만한 거 이제 또 제주 쪽으로 넘어갈까요? 제주는 뭐 또 다른 말할 거는 없고요. 또 다른 파란 나라인데, 네, 유성곤 후보가 63% 정도 가져가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는 어떤 그 내부적인 그 로컬 커뮤니티의 표심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인데, 과거에 원희룡 지사가 당선된 적도 있고 한데 국민의힘이나 어떤 보수 정당에서 너무 힘을 못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 요 정치를 좀 배우고 네. 공부할 때는 제주가 스윙보터다. 항상 막 그 대통령을 마친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완전 민주당 강세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또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러려면 이제 원희룡 지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원희룡 지사가 전국에서 사법고시 1등인가요? 를 할 만큼 맞습니다. 굉장한 수재고, 그다음 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주도민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학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가산점을 많이 주는 동네로 알고 있어요. 약간 그런 거랑, 그다음에 우리 제주의 자랑 이런 게 어떤 게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나 아쉽게도 원희룡이라는 개인 정치인의 인생에서는 그 제주도지사 경험이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앙 정치에서 너무 밀려나고 밀려났죠. 너무 소외되니까 오히려 본인한테 안 좋은 것 같아서 약간 제주도를 버리다시피 떠났고, 그냥 그때부터 좀 보수 정당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게 무너진 거 아닌가. 막 개혁신당도 되게 낮은 득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 맞춤형 약간 캠페인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도민들의 어떤 그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보수 정당이 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주변 제주 분들 중에서는 아까 이제 호남에서 그 보수 정당의 5.18에 관한 어떤 입장 얘기하는 것처럼 요 제주 쪽에서는 4.3. 그 4.3에 대한 어떤 입장 때문에 난 국힘은 찍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약 중에 그런 게 좀 있긴 했습니다. 그 두 분 다 약간 4.3 사건에 대한 어떤 뭔가 정의, 그들의 스탠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하게 제주도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싶어하는 그다음에 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호남보다도 제주의 어떤 보수 정당이 신경을 안 쓰는 거는 저는 그냥 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인구가 호남보다도 훨씬 작은 지역이고. 그렇죠. 항상 이상적으로만 흘러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호남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거의 500만 표 가까이 있는 곳이지만 제주는 대선 때라도 이제 많은 영향을 주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보수 정당이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닌가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주에서 항상 또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강원 제주 같이 웃기는 거.
오늘 뭐 할 때. 사실 위치한 보면 여기 끝에서 그쵸. 끝인데. 둘은 아무 상관이 없는 동네인데. 우리 근데 이번에- 도대체 강원이랑 같이 묶이는 건가? 이번에 저희도 총강제로 묶어서 했었죠. 근데 저희도 그거 어쩌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뭐 묶었기는 또- 했고. 지역에 대한 무시라고도 그냥 이 서울 중심적인 마인드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를 돌릴 때 제주 강원은 1000명짜리 샘플 돌려도 50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통계학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약간 억지로 만들어낸 개념 아닌가 싶긴 합니다. 강원도 똑같이 뭐 결과적으로 재미는 없었고요. 그렇게. 네. 그쵸. 뭐 우상호 강원? 씨가 강원 영어. 근데 강원은 생각보다는 저는 어떻게 좀 대중적으로는 흥행을 못했지만 되게 흥미로웠던 게, 꽤 재밌지 않았나요? 네, 강원이 민주당에게는 어쨌든 상당히 험지였는데 지난 대선 때부터 스윙하기 시작하더니 이번 지선에서는 민주당이 최초로 거의 압승을 했고, 제 강원은 특이한 게 이제 3대 도시를 위주로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농촌 지역들 섞여 있는 개념인데, 원주, 춘천, 강릉을 민주당이 전부 득표를 했고, 특히 강릉은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는데 강릉에서 됐다는 점이 굉장히 지역 정치적으로는 주목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강릉 밑에 이제 삼척에서도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친윤계의 상징이었던 이철규 의원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어떤 지역 내 심판? 이런 거다, 이런 분석이 있긴 했어. 물론 우상호 후보님은 당선되기 전에는 강원도의 홍제동을 찾으시긴 했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 토론이 저는 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별로. 우상호 네, 씨는 그쵸. 저희한테도 좀 익숙한. 그쵸. 서대문 그렇죠. 지역에 익숙한 정치인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 서대문 토박이에 붙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정치인은 우상호 씨밖에 없었는데. 근데 약간 그럼에도 현직 지사가 패배한 거 보면은 뭔가 서우도권까지 그 열기가 전해지진 않았지만 뭔가 내부적인 심판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 강원도 그 친구 춘천 출신인데 네. 그 친구도 뭔가 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을 때 우리 지역은 진짜 없다. 완전 그런 게.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또 반대면 이제 그렇게 되고 진짜 그런 색깔인 것 같다고. 사실 잊혀지긴 이해하긴 했지만 하더라고요. 김진태 지사는 되게 큰 사고를 치신 분입니다. 그 레고랜드 사태로 되게 나라 경제에 타격을 입히신 분이라서 그냥 그런 것도 반영된 결과 아닌가 싶네. 그런 거 치고는 득표를 좀 하시지 않았나요, 이번에? 근데 강원이 원래 보수의 어떤 텃밭인데 그걸 봤을 때는 잘한 건가 싶긴 하고, 의외로 이번에 우상호 후보가 되면서 강원 도지사는 민주당이 당선했어도 많습니다. 약간 또 그것도 흥미로운 포인트다. 근데 저는 약간 전반적으로 특히 영서, 강원도 서부 쪽은 약간 수도권화 되는 게 아닌가? 수도권과의 교류도 늘고 지하철도 연결되고 하면서 좀 수도권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충청입니다. 충청 굉장히 흥미롭죠. 재미있는 시츄에이션이 많이 나왔죠. 일단 광역단체장은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네. 단체장은 다 민주당이 먹었고요. 근데 기초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특히 충남 중심으로. 그런 게 볼 때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번 선거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인데 유권자들의 어떤 의식 개선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 지방선거에 굉장히 많은 후보가 나오고 선거 단위가 되게 많아서 복잡하기 때문에 줄투표라고 하는 그냥 일자로 그렇죠. 한다는 게 어떤 통설이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도지사는 누구, 시장은 누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권자들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충남의 저 같은 경우도 찍은 당이 3개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되게 굉장히 교차 투표가 일어난 것이고, 확실히 그 경부선, 그러니까 그 철도가 흐르는 대전, 세종과 그 주변 일대는 민주당이 계속 득표를 더 하는 것 같고, 수도권이 넘쳐 흐르는 현상으로, 그다음에 그 외곽의 농촌 지역은 여전히 보수 강세가 보여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 진보 보수가 나뉘는 게 또 도노 나뉘 그쵸. 했었고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네, 약간 흥미로운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가 원래 이 현 충남지사였던 김태흠 지사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태흠이 안 되면 다음에 장동혁이 날아간다. 김태흠이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의원 해야 된다고 자리를 비키라고 할 거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되게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아마 장동혁 대표가 두려워할 거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닐 거고 우려가 현실로. 그리고 충북에서 재밌는 결과가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결과 그 진짜로 재밌는 결과가 많이 진짜 나왔어요. 말 세상 그대로 재밌었습니다. 말 그대로 재밌었어. 약간 저희한테는 이제 유튜버로 좀 더 유명한 충주 아, 충청. 그쵸. 충주시장 결과 되게 재밌게 끝났어요. 원래 이제 민주당 후보가 후보가 좀 크게 이기고 있다가 거의 개표율이 98.6%가 됐을 때 이게 역순위에서 120표, 124표인가? 차이로 와우. 네, 수백 표 차이로. 이동석 후보가 결국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역대 충주시장 중에 최연소다. 아, 15년생인가? 충주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보수 우위인 네. 구도가 계속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려 한 표 차이로 당선되신 분도 있어요. 이건 충남 도의회 논산에서 네. 또 이제 논산. 추억이 논산 출신들이 들어있는. 좀 있으니까 네. 네, 논산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쵸. 네. 거기서 이제 한 표 차로 이긴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첫 개표에서 동률이었다고 해요. 그쵸. 아, 재검표를 재검표였죠. 해서 한 표를. 재검표에서 무효표가 무효표 이제- 중에 2표 1표가 이제 나눠 가져서 민주당 기호영 후보가 당선이 됐다. 진짜 도파민 쩔 것 같습니다. 와, 완전 짜릿할 그 것 같고. 개표원이 좀 돼보고 싶네요. 그치? 그러니까요. 이거 그 무효표 가지고 판정 가지고 아마 현장에서 엄청난 논쟁이 그쵸. 있었을 텐데. 저는 손 떨려가지고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나? 다음에 이 자질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재보궐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치러졌던 공주부의 청양은 이제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가 충남지사에 나오면서 나온 자리고, 충남 아산은 강훈식 비서실장직 가면서 생긴 보궐인데, 충남 아산에서 이제 전은수 청와대 전 대변인이 해서 이제 이재명의 사람이 한 명 들어왔고, 됐군요. 공주부여 청양은 원래 굉장히 보수 표심이 강한 곳이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아버지까지 해서 거의 10선? 9선을 이 지역에서 해왔던 곳인데, 박수현 아니면 못 이긴다고 얘기하긴 했어요, 예전부터. 역시나 박수현 후보가 없어지니까 바로 국민의힘 후보가 채워서 들어온 지역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런 또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 선거에서는 진짜 뭐 누구 아니면 안 된다 같이 인물론이 그쵸. 많이 강세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재밌어요. 사실 뭐 도지사도까지도 영향이 가는 것 같고, 이번 선거에서 약간 흐름은 선거에서 원래 3대 요소가 구도, 인물, 바람인데, 민주당이 구도에서 우위를 잡았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인물과 바람의 영향이 되게 컸다. 바람은 박수현 후보를 저격한 건가요?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심지어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지사님 여기입니다. 슬슬 이런 네. 이런 걸 한 번쯤 더 해야 되겠어. 억지도 한 번 했는데. 네. 다음 가볼까요? 다음 또 좀 재밌는 그렇죠. 사실 수도권은 막판에 재밌어졌고, 네. 선거 내내 재밌었던 건 PK였습니다. 전 여기 때문에 새벽 4시인가 잤어요. 진짜. 개표를 보느라. 일단 부산시장부터 보면, 사실 전재수 씨가 결국 당선이 되긴 했는데 처음에 엄청 차이 났던 거에 비해서는 결국 마지막에는 거의 한 2% 차이 정도도 투표였어요. 근데 여기도 확실히 전재수의 굉장한 개인기가 엿보였던 것 같고, 이게 그 구청장은 민주당이 진 지역에서도 전재수 후보가 이긴 지역이 꽤 되고, 실제로 시의회는 한 3분의 2쯤 국힘이 뭐 그쵸. 구청장 선거도 근데 구청장은 이겼- 민주당이 좀, 아마 9대7로 네. 국힘이 많을 거예요. 이거. 근데 그거는 국힘 이겼다고 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고,
확실히 전재수 후보가 선거 초반에는 어떤 통일교 관련해서 의혹과 어떤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그 영향을 하나도 안 미친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 생각보다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전재수 후보 우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치열했던 거는 약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부산 북갑에서 하정우 후보가 생각보다 전재수 쪽이 너무 안 도와줬다 이렇게 불만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약간 어떤 이 부산시장 결과로서 보여진 거 아닌가. 생각보다 너무 치열했어서 어쨌든 자기 선거가 중요하니까 도와줄 여력이 안 됐던 것 같다. 계속 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요? 이것도. 근데 뭐 나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네요. 결국엔 너무 기반이 없던 게 그쵸. 쉽지 않았죠. 그럼 바로 부산 북갑 넘어가 좋죠. 볼까요? 네. 한성우 씨는 뭐 그쵸. 대통령도 뒤에서 밀어주고 뭐 그쵸. 한동훈 결국 한동훈 후보가 됐습니다. 결국 이거 한동훈.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예상했냐면 네. 그 시장에서 이제 손을 터실 때 아. 가져가 보니까 뭔가 저는 정치는 어찌 됐든 뭔가 뉴페이스가 등장했을 때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되게 첫 이미지. 첫 이미지죠. 거의 사실상 첫 활동 아니었나요? 그때 맞아요, 시장 맞아요. 가서 한 오자마자 그때 하필이면 이제 정치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시장에 가서 가장 하면 안 되는 1순위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라고 하지? 교과서에 나오는 그렇죠. 선거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손 걸기 막 이런 네, 그걸 해버렸습니다. 그걸 해서 그 이후로 모든 다른 이제 후보들이 시장에 가서 저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더 이제 비교가 되면서 근데 이게 뭐라고 하지? 한동훈 후보도 솔직히 뭐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경력이 되게 짧은 분인데 그렇죠. 하정우는 신생아였습니다. 뭐 그래서 미취학 아동과 신생아였는데 처음에도 제가 그쵸. 이제 친구들끼리 내기를 했을 때 저는 하정우한테 거웠었던 게 네. 제가 저도 듣기로 이제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그렇게 열심히 받는다고. 맞습니다. 여조상 후보는 이제 좀 비등비등 하고 한동훈 이기는 것도 많았는데 그럼 본투표에서 그거를 뒤집기에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좀 미는 후보기도 했고 하니까 그러기엔 또 좀 부족하겠구나 싶어서 아마 그래도 하정우 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저도 내기를 했었는데 저도 내기에서 하정우에 걸었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이런 복잡한 이유보다는 북갑이 원래 보수 우위인 지역은 맞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제가 볼 때는 한 45대 55 정도였고 아무리 한동훈 후보가 잘하는 건 저도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보수 후보는 둘이고 민주당 후보는 하나면 그래도 어떤 그냥 구도상의 어떤 효과로 하정우가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결과는 1300표 차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정우의 캠페인 실패고 경력의 부족에서 온 거지 하정우가 못 이기는 선거가 아니었다. 실제로 전재수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거의 56%인가 해가지고 60% 가까이 득표를 한 거 보면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만큼이나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만큼을 끌어오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전재수는 찍었는데 그쵸. 하정우는 안 찍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많았던 거예요.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한 교차 투표고 또 막판에 한동훈 후보 쪽에서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시장은 전재수 찍어라. 나만 찍어달라. 근데 그런 캠페인도 먹힌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이제 회고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뭐 선거에서 간절함이 중요한데 하정우 쪽에 간절함이 있었느냐. 한동훈 쪽은 막 그 친한계 인사들까지 막 총출동해가지고 거기 이제 목숨이 걸렸잖아요. 여기서 한동훈이 안 되면 다 당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필사적으로 했고 저는 그게 통한 것 같다. 진짜 간절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뭔가. 근데 이거 정말 눈물겨운 선거인 게 박민식 후보는 90대 어머니가 나와서 머리를 밀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정말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부산시장 후보도 머리를 밀고 예, 그러니까요. 대머리는 진다 이렇게 써주.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선거의 국룰인 게 대머리는 집니다. 그 머리를 밀면 지세요. 질만한 사람들이 머리를 미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간절해서 미는 것도 있을 거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머리를 미는 거 말고는.
근데 박민식 후보 이제 거기에 플러스돼서 원래는 그냥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밀잖아요. 어머니가 나와서 예. 정말 근데 어머니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아요. 어? 아들 잘 키워놔서 어쨌든 정치인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머리를 밀어달라 하니까 참. 근데 그때 오히려 한동훈 쪽에서는 그때를 어떤 포인트라고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박민식 후보 쪽의 지지율이 20을 못 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이상적인 그림이죠. 민주당 후보는 30% 중반에 묶어내고, 국힘 후보는 20% 이하로 밀어내면 이기는, 이게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있었던 동탄 모델을 그대로 재현을 해낸 거고, 뭐 한동훈의 개인기 플러스 두 후보의 어떤 미스 이런 게 결합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뭔가 스마트하게 캠페인을 꾸리고 전략을 잘 가져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약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흥미로웠던 건 한동훈 후보만 사실 여기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의 굉장한 팬덤도 같이 내려와서 같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새로운 선거 모델인 게 후보만 오는 게 아니라 팬덤이 같이 와서 어쨌든 약간 자원봉사도 해주고 약간 분위기 조성을 하고 이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동훈의 당락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약간 이 팬덤 정치의 방향이 또 새롭게 정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살짝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님께서 이제 절실한 건 알겠지만 후원 회장에서 이제 고문 관련 논란이 있는 정형근 전 의원을 쓴 거는 굉장한 유감이다.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개혁, 보수의 개혁, 보수 재건 말하는 사람인데 이기기 위해서라면 이런 후보, 이런 사람도 쓸 수 있다는 게 한동훈의 어떤 보수 재건이냐? 라고 비판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한동훈은 큰 정치를 꿈꾸는 사람인데 그거 아마 두고두고 발목을 잡지 않을까. 라고 지금 좋은 분위기인데 찬물을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대로의 어떤 기적을 주셨다 이대로에게. 그죠? 그렇죠? 이대로가 이번에 2년 동안에 인터뷰한 분 중에 한 분도 네. 네. 유일하게 네. 당선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대로의 저주마저 돌파해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의 당선 기적적이라고 해서 기적입니다. 기적. 이대로의 저주가 아니죠. 전혀 네, 상관이 없습니다. 출마하시는 후보들 진짜 너무 다들 수고하셨고 네, 사실 어려운 선거를 치르시던 분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자, 아까 후보의 머리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자 이제 울산으로 넘어갑니다. 또 위험한 발언 하시네요. 그분도 헤어 스타일을 최근에 바뀌시면서 이제 결코 머리 논란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되었다 라고 방어해 보겠습니다. 이제 울산에서 김상욱 후보가 됐습니다. 씨가 됐고요. 최연소 시장인 걸로 알아요. 맞아요. 네, 1980년대생, 80년대생. 80년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젊네요. 진짜 좋네요. 시장은 지금 진짜 젊은 거죠. 그쵸. 근데 김상욱 씨는 제가 알기로 대구 출신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울산에 그렇게 사실 국회의원 때도 울산으로 이제 갔었고 어쩌다 이렇게 울산에 연고가 있게 된 건지 혹시 아시나요? 근데 약간 초반에 여기가 김상욱 의원으로 공천받았던 지역이 원래 보수의 굉장히 텃밭입니다. 약간 좀 전략 공천, 인재 공천 차원에서 받았던 분인데 이제 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이제 탈당을 하셨고 탈당이라고 해야 되나? 전향? 이렇게 말하면 너무한가요? 하여튼 하셨고 본인은 전향이 아니라고 하긴 하죠. 그래서 보수주의자. 저는 생각보다 어쨌든 울산 내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보수 진영 입장에서 그냥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영이 가장 위기일 때 등을 돌림. 그것도 기회를 줘서 데려왔던 사람인데 에 대한 반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득표를 했고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는 그 민주당 울산 지역 조직들이 김상욱 후보에 안 붙어준 걸로 알아요. 이게 원래 반대쪽에서 있었던 애인데 갑자기 넘어와서 시장하겠다고 하는 게 뭔가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막판에 뭔가 정청래 대표도 울산 쪽에 내려가서 막 조정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게 통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 후보 분열이 치명적이었다. 두 후보 합치면 사실 김상호 후보 이기거든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 약간 자초한 거 아닌가? 보수 입장에서 얼마나 뼈 아프겠어요. 보수에 있던 의원이 남의 당으로 넘어가서 울산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우리 진영 내에서 분열해서 심지어 시장에서 지다니. 그래서 약간 보수 입장에서는 뼈 아픈 지역이 생각보다 울산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뭔가 김상욱 의원이 시장이 된다. 이거에 약간 약간 보수적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뭔가 젊은 정치인에 대한 너무 젊다? 네 하기에는. 뭔가 조금 인지도를 쌓은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런 점이 그래서 오히려 더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여기가 뭔가 이번이 두 번째 그 민주당 계열 맞아요. 시장이라고 들었는데 결국에는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역시나 아까 말했던 그 지역주의 그런 것도 조금 해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뭔가 싶습니다. 젊은 것도 젊은 건데 빠르죠. 엄청 빨라요. 네. 모든 스텝이 지금 네,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아니 김상욱 초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주목받은 것도 그 계엄 때. 그쵸. 네, 계엄 얼마나 한 1년 반 됐나요? 저희? 그쵸. 그래서 약간 조롱조롱 보시는 분들은 야 성공했네 김사옥 하는데 그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정치권 항상 그 스타를 원하는 것 같아서. 그쵸. 뉴페이스가 이렇게 뉴페이스.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뉴페이스 정치인들이 조금 더 기반을 쌓고 올라오는 게 그쵸. 아무래도 그걸 좀 견고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짝 일회성보다는. 그 다음에 또 울산이 약간 그런 크고 작은 그러니까 작지만 시끄러운 이벤트들이 좀 있었어요. 현직 시장이었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두겸 후보가 뉴스타파 기자의 입을 이렇게 꼬집는 그런 황당한 사건도 있었고요. 어쨌든 뉴스타파 쪽에서 의혹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근데 대로변에서 입을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약간 당혹스러웠고요. 당황스럽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6살 때쯤. 김두겸 후보 자녀분이었나? 아무튼 약간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김성욱 후보가 되긴 했지만 사실 울산 지역의 특이한 거는 동구 북구에 어떤 현대 공장들이 많은데 그래서 노동 표심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보당과의 민주당의 단일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자성이 좀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굉장한 자본이 있었죠. 많았어요. 사실 단일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여론조사 설계잖아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대놓고 실수를 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걸 빠뜨렸네 하고 다 취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큰 정당의 뭐라고 하지? 갑질이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 그다음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뒤에 보겠지만 평택의 진보당 대표 김재현이 나왔는데 평택과 울산을 통해서 진보당이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딜을 통해서 뭔가 끌어내고 싶어 한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됐고, 그다음에 진보당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데가 북구, 동구 이런 곳인데 제가 알기로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 진보 정당 내의 어떤 표심이 흩어져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진영 결집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보면 볼수록 분열된 곳은 무조건 진다. 한동훈 사례에서는 아니었지만 대체로 그런 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국힘이 뼈 아팠던 지역 봤으니까 민주당이 좀 뼈 아프게 진 지역 한번 볼까요? 경남으로 갑시다. 경남 어쨌든 또 억지가 뒤치다 하고 여기도 초반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이기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 그렇죠. 큰 차이로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여론조사가 아마 붙은 걸 넘어서 지금 되신 분이 누구더라? 박완수 씨. 박완수 후보가 넘겼을 거예요. 그대로 아마 된 것 같고. 근데 출구조사에서 보니까 54.3 대 48.7로 김경수가 이겼는데 이 출구조사에 대해서 이게 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최대 역전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정작 개표 방송이 진행될 때는 박완수 후보가 한 번도 맞아요. 뒤진 적이 없고 계속 2에서 3을 오가면서 쫙 격차를 유지해온. 근데 그것도 신기했어요.
계속 열리는데 어떻게 그 격차가 한결같이 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사실 김경수 후보도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정치 차원에서는 비판받아야 될 후보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드루킹의 어떤 개입된 걸로 처벌까지 받으셨던 분이고 사면은 받으셨지만 뭐 민주당 진영 내에서야 뭐 우리를 위해 희생해줬다 막 노무현의 마지막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만 좀 비판의 대상이긴 하고, 그 다음에 박안수 지사가 창원 출신입니다. 경남 약간 지역구도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낙동강 따라서 이 해안 동부는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는 민주당이 생각보다 득표를 하는 곳이고, 그 너머 이제 산청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득표를 하지만 거기 인구가 적어요. 그래서 창원이나 이런 대도시 몇 개의 표심이 중요한데 박완수 지사가 창원 출신이라 창원에서 선전을 했고 그게 약간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창원을 못 먹은 게 결국 여기 맞아요. 포착이다라는 얘기가 경남 인구가 300만 정도인데 창원이 100만이에요. 창원이 제일 중요한 지역인데 창원은 결국 못 이긴 게 패배 이거랑 또 요인이에요. 연결되는 얘기인데 아까 앞에서 호남의 민주당이 신경 쓰느라 그렇죠. 이런데 사실 좀 더 힘을 쏟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졌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나오고. 근데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데서 안 불렀다. 정청래가 부산과 이 PK를 도는 게 더 안 좋다. 그래서 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당력이 좀, 근데 양쪽 다 사실 박완수 지사도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후보 대 후보로 정면 승부된 지역인 것 같고, 전직 대 현직. 그렇죠. 전현직의 대결.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김태규 씨 잠깐 할까요? 이진숙 의원님의 영원한 메이트.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의 어떤 당선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지만 이분들이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있나? 약간 그런 의문이 있어요. 어쨌든 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내린 모든 결정이 사법적으로 다 뒤집혔고 거기서 든 어떤 방송사의 그 법적 비용이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간 비용 다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괜히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그리고 이분들은 계엄에 대해서도 계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의식이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오셨으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세력에 맞서 싸우는 투사 그쵸. 그런 사람들인 거죠. 마지막으로 수도권. 또 가볼까요? 그럼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하고 그쵸. 인천부터 봅시다. 인천. 인천은 이제 이재명의 남자들. 그쵸. 이재명의 남자들이 대거 들어온 것이죠. 일단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부터가 당선되셨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제 원내대표 하면서 합을 맞췄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손쉽게, 아주 손쉬웠습니다. 아주 손쉽게 이제 경선부터 네. 당선까지. 아니, 사실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표차는 10만 표 이상 차이 났지만 생각보다는 접전이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인천도 이제 경기랑 함께 민주당이 약간 핵심 텃밭이 된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박찬대 이제 씨가 빠진 자리에 그쵸. 박찬대 씨가 빠진 자리에 이제 연수 소나무에. 네, 소나무의 남자. 사나이. 저와 같은 집안. 그 다음에 연세대 국제 캠퍼스에도 이름이 붙어 있는 남자. 송영길. 여산송 씨였나요? 네, 맞습니다. 제 성이 노출됐네요. 그 송영길 후보.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게, 얼마나, 사실 연수가, 인천 내에서는, 민주당한테 그나마 좀 불리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할만했나봐요. 얼마나 할만했는지 송영길 후보가 전북에 갑니다. 야, 자기 선거 중에 김관영 후보를 만나겠다, 그런 일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송영길 후보가 사실 여기 가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계양을 해서 이제 대변인인 김남준이 가냐, 송영길이 가냐. 사실 원래 송영길의 지역구였는데 그렇죠.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넘겨준 거였는데 송영길 씨는 여기서도 버림받았다.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김남주 씨도 왔고, 그 다음에 안산에서는 김남길 씨가 남길 씨. 들어왔어. 어쨌든 친명계가 좀 위축됐다? 약간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산의 그 전은수, 그다음에 이런 인천 경기의 그 친명 후보들이 대거 들어온 게 향후에 어떤 그 정당 내부의 권력 갈등, 그래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많이 먹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것도 재밌죠. 재밌는 일이 되겠죠. 다음으로 경기도지사 볼까요? 기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경기지사는 근데 저는 생각보다는 의외였다. 어떤 게 사실 있죠? 어떤 민주당의 우위는 예측된 상황이었고, 우리 미애추 우리 추다르크가 네. 네, 추미애 후보님이 뭔가 네, 말을 네, 못하겠네. 출마를 하셔서 이제 굉장히 선전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경선 과정이 오히려 더 치열했어요. 그렇죠. 민주당 후보의 우위가 보장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김동연 지사, 현직 지사. 그렇죠.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 그다음에 누구였죠? 고향에 한준호 의원. 이게 3파전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결선을 가지도 않고 추미애 후보가 압도적으로 됐고, 과반을 해버렸죠.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 하면 호남이라고 생각되지만 민주당이 이제 새로운 텃밭이자 당원도 사실 제일 많은 지역이 경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원 표심이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어쨌든 추미애 의원이 당원들과의 어떤 접촉이나 이런 걸 잘하셨던 분이니까. 나름 기반이 꽤 네.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6선이나 그렇죠. 하신 굉장한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약간 의미를 찾자면 어쨌든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첫 여성. 어쨌든 그건 굉장한 면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왜 우리 정치에 그동안 없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된 게 굉장하고, 그다음에 저는 의외였던 건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의 득표였어요. 어쨌든 사실 국민의힘이 낸 후보 중에는 거의 호남 제주를 제외하면 최악체 후보였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한 40% 가까이. 어제 30 중반 39.37%. 네. 그래서 경기도도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는 원사이드하지 않다. 역시 수도권답게. 그다음에 생각보다 기대 이하였던 조홍천 후보.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닌가. 너무 늦게 나와서 기세를 잡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제3 후보로서는 어쨌든 공중전에서라도 뭔가를 보여줬어야 됐는데 너무 그 여론 형성도 못 짜고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출마할 때 뭔가 기대가 있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그거 좀 아쉬웠다. 근데 이제 경기도는 도지사 선거는 재미없었지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선전을 했고, 국민의힘이 이긴 축이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경기도 그 동북 쪽에 이 최전방과 그 농촌이 섞인 지역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들은 다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강남이라고 하는 용인, 분당, 성남, 과천, 이런 의왕, 이런 데서 이렇게 쫙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현직 후보들을 국민의힘은 웬만하면 그대로 내보냈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반도체 호황으로 그 지역 분들의 어떤 이익 투표도 반영된 것 같고, 사실 좀 뼈아파 보이는 거는 성남하고 의왕 과천. 이소영 의원 지역구, 민주당 이소영 의원 지역구가 의왕 과천인데 의왕 과천 시장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근데 이런 지역이 생각보다 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의원과 그 기초단체장이 갈린 지역은 안에서 투쟁이 굉장합니다. 왜냐면 구청 단체장이 안 도와주면 이게 굉장히 막막하기 때문에 서로 막막하죠. 아마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선전했다 보이는 건 안산인데, 원래 안산은 굉장히 민주당 우세인 지역인데요. 노동벨트이기도 하고, 근데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인물론으로 부딪혀서 신승을 한 지역이 안산. 그래서 뭐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얘기하면 이제 지선도 있지만 평택. 평택.
모두가 평택에 모였던. 야, 평택 한국 정치의 축소판. 축소판. 진보당부터 자유와 혁신까지. 와우. 여기선 예측에 성공했습니다. 저도 성공했습니다. 여기야말로 뭐라고 하지? 일반적인 예측이 통했던 곳 같긴 해요. 뭔가 둘이 너무 네거티브더라가지고 좀 일단 먹을만도 했던 평택 것 같아요. 을이 아마 분부가 돼서 신설된 지역이라 생긴 지 일단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 게 평택 남쪽은 농촌이거든요. 농촌이 1번 있고요. 2번으로 미군 기지가 있고, 3번으로는 그 평택에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는데 그걸 통한 신도시가 섞여 있어서 이게 뭐 하는 동네야 싶긴 하지만 하여튼 이 세 개 표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일단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고, 그 다음에 일찍이 소수정당 후보들이 많이 밭을 갈아놨었어요. 황교안 후보, 그렇죠. 진보당 김재원 후보가 미리 공을 들여놨어서 이것도 사실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여기 이제 슈퍼스타 우리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이제 달아올랐다. 거기 조국이 될 거다는 예측하는 사람도 꽤 있었는데 유이동 후보가 생각보다 크게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는 게, 당연하죠. 네. 민주 진영 내에서 후보가 2명이나 나왔는데 그것도 비슷한 그렇죠. 체급으로. 약간 체급으로. 그리고 이번에- 유이동 의원이 원래 거의 지역이에요. 네, 중부대기죠. 맞아요. 평택에 나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평택 출신이어가지고 본인이 그 선거운동할 때도 이 자기가 평택 출신이라는 거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유이동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당선은 됐지만 오히려 살짝 암울하다? 그런 생각이 든 게, 어쨌든 민주당 후보 둘이 합치면 50이 넘어요. 어쨌든 어떤 농촌 표심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나왔고, 그다음에 황교안, 김재현 후보가 그렇게 많이 득표를 못했음에도 약간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유이동 의원이 긴장해야 될 부분 아닌가? 저는 근데 뭐 질 수도 있다는 선거에서 어쨌든 뭐 네, 먹고 개인적으로는 북갑보다 여기가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북갑은 한동훈이라는 어떤 거인이 돌아오느냐 이 정도의 게임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거인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어떤 플레이어로 참여해서 뛰니까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어떤 노력이 굉장했고, 일단 선거 캠페인이 황당합니다. 내가 진짜 민주당. 아니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내가 진짜 민주당은 무슨 말이지? 남의 당 후보가? 그러니까 이런 게 황당했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마다 국회의원을 배치했다. 이런 정당이 없어. 이런 것도 굉장히 특이했고, 그다음에 김재현, 황교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끝까지 상당한 점유를 보여줬던 것도 되게 복잡한 거였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개인의 어떤 논란도 재밌었어요. 이런 말 하면 너무 많죠. 뭐 개인사 나오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고리대금 대북 때문에 대북 그랬죠? 법인이 네. 나오고. 웃김도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 물론 이제 개인 가정사로 인한 거라고는 하죠.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는데 오랫동안 이제 그거 과정에서 어떤 형제 간의 불화가 있었고, 어쨌든 형제 중에 제일 잘 사는 게 김용남 후보니까 본인이 동생 걸 떠 안았다고는 하지만 일단 너무 오래 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보수 정당에서 지적한 대로 그게 그 대부업이 갱신을 해야 되던가 하던데 갱신을 했다는 거야. 2020년대에도 그런 거 봤어. 네가 정말 이거를 안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냐. 사업은 어려운 일이죠. 그다음에 좀 개인적으로는 그 누나분이 TV조선 같은 데 계속 제보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런 건 좀 안타까운 개인사 같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라 되게 재밌었습니다. 약간 조국으로 대표되는 운동권과 그 민주당의 그 구주류의 어떤 마인드와 김용남으로 되는 이른바 뉴 이재명, 그러니까 보수에서 전향하신 분들, 새로 유입된 분들 간의 대결이었던 게 좀 웃겼고, 정청래 대표님이 많이 당황하신 것 같고, 근데 역시나 결론은 유이동으로 돼서 모르겠어요. 약간 뭐 어부질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유이동 어부질이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그런 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이동보가 근데 어부가 낚시를 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어부도 그 가만히 있으면 못 맞아요. 먹습니다. 둘이 이렇게 고만고만 하다가 한쪽이 올라오면 한쪽을 막 두들겼다는. 그럼 이제 키가 비슷해지지. 그럼 반대쪽에 올라가면 또 거기를 막 해. 그럼 둘이 비슷해지면 이제 단일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걸 하셨다.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실 유승민 대표가 주목은 많이 못 받았지만 자기 친 유승민계 출마자들 나온 지역들 돌았는데, 그래서 유승민 대표 쪽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유승민이 더 모든 곳이 이겼다. 유승민이 돌아오나? 약간 그 정도의 약간 작은 포인트가 있었던 뭐 저희도 지역이었던 그렇게 것 얘기할 수 같아요. 있죠. 그쵸. 이대로 이대로 가시면 모든. 모든 국회의원 선거는 승리했다. 그치. 네. 100% 모든 승리했다. 국회의원은 이대로로. 저희는 그런 팀인 거죠. 네. 앞으로 이제 혹시 당선을 원하시는 연락 분들 주세요. 네.